탄수화물과 인슐린은 염증을 유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암세포의 주요 영양소일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염증을 만든다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탄수화물과 인슐린의 과잉 분비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 질병의 중요한 기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단순히 탄수화물은 나쁘다 라는 이분법보다 현대인은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만성 고인슐린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정제된 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용어가 실제 본질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적으로 정제라는 낱말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흔히 정제되었다는 낱말을 들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 영양학에서 쓰는 정제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거하고 단지 탄수화물을 농축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쌀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풍부한 섬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영양소들을 제거하고 탄수화물만 남긴 게 백미입니다. 와, 미네랄도 수십 종류이고 비타민도 열 몇 가지인데 이걸 제거하면 인체는 무엇으로 대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제된 건 정말 좋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섬유소가 제거된 것도 매우 심각한 대사교란을 일으킵니다. 클릭의 연구에 의하면 1만 년 전 농경사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섬유소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20% 정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 섬유소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스펀지 역할입니다. 스폰지라면 우리가 설거지할 때 쓰는 스폰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펀지는 물을 머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섬유소도 물을 머금어서 변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장벽을 자극을 해서 장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섬유소는 영양소를 머금어서 천천히 인체에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섬유소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섬유소를 이용하여 나쁜 균의 침입을 막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섬유소를 분해하여 단쇄지방산을 만듭니다. 단세지방산이란 탄소수가 4개 이하인 지방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탄소 3개인 프로피온산, 탄소 4개인 부틸산, 탄소 2개인 아세트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단쇄지방산은 나쁜 균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장내 세포에 흡수되어 장크롬 친화성 세포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게 합니다.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와,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현미를 많이 먹어서인지 늘 웃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년 전에는 단쇄지방산이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의 20%를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즉, 1만 년 전 사람들은 최소한 영양의 20%는 단쇄지방산을 하였다. 즉 자연스럽게 식물성케톤식을 한 셈이 됩니다. 단쇄지방산은 장쇄지방산과 달리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뇌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와,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케톤식을 하게 되면 몸이 편안해지나 봅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면 설탕뿐만 아니라 시럽을 이용하여 조리를 하더군요. 학교나 직장 급식에서도 당 시럽을 이용하여 맛을 내던데 그걸 먹고 나면 다리가 저리고 몸이 힘이 들고 졸리는 게 바로 혈당이 급상승해서 그런 거군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럼 왜 탄수화물과 인슐린이 염증을 유발하는지를 생리학적,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과 인슐린이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의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섬유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의 혈당이 높아져서 급격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흰쌀밥, 설탕,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여서 뇌가 안개를 낀 현상처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혈액 흐름이 느려져 인체가 위험해지므로 췌장은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하여 혈당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리적 균형이 무너지고 인슐린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자주 유지되는 만성 고인슐린증 하이퍼인슐리니미아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인슐린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면 위험한가요? 그렇습니다. 인슐린은 염증 유전자를 자극합니다. 인슐린은 NFP 핵인자 카파비 신호 경로를 통해 TNF, IL-6, IL-1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종당화산물이 생성됩니다. 최종당화산물, 즉 AEG는 인체의 효소가 분해를 하지 못하는 화합물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단백질과 당이 비효소적으로 결합해 에지스가 형성됩니다. 이 최종당화산물은 수용체에 결합해 염증 신호를 활성화하고 조직 손상을 유발합니다. 최종당화산물이 많아지면 피부가 굳어져서 노화가 촉진되고 주름살이 급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당화산물은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못한 일종의 플라스틱이 인체세포에 쌓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세포 안에 쓰레기가 쌓이는 셈이어서 세포 구조물들이 밀려나 기능이나 구조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죠. 대표적인 게 당뇨이고 치매입니다. 심혈관 질환도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번째는 지방세포와 간에서 염증 유전자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지방세포에서 탄수화물을 이용하여 지방으로 변환하도록 촉진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과 지방 조직에서 NFP와 JNK 경로가 활성화되고 중성지방이 많아지면서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많아진 지방세포에서 염증 신호를 만들어서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됩니다. 지방 조직은 면역기관처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대사적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인슐린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활성산소 ROS의 생성과 증가를 유도합니다. 고인슐린 상태에서 세포 내 대사 부하가 증가하면 미토콘드리아 과부하 및 활성산소 ROS 생성합니다. 이 ROS는 세포 손상 플러스 염증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즉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염증이 줄어드는 시기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 또는 식물성 케톤식은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혈당 변동성 최소화합니다. 최종당화산물 에지스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활성 개선합니다. 염증 지표인 CRP, IL-6TNF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섬유소가 풍부한 식물들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염증이 억제된다니 말입니다. 우리 인체는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식이 조절만으로도 염증이 제어될 수 있다는 것에서 먹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이 줄어들면 암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상의 식단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약도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일상의 식단에 대한 영양적 이해에 아주 딱 들어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